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품격 원투펀치 레드 그 7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정말로 걸맞는 해설위원 현폼 원탑. 네. 현폼 원탑에 지금 동의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 현폼 원탑 이 시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 전혀. 현폼 원탑이라기보다는 현피로 원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폼이 매우 아주 극상인 아주 최정상급인 이명철 해설위원을 모시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뤄보겠는데 다름 아닌 리버풀이 주제입니다. 네. 리버풀이 미니 크라이시스라는 얘기가 이제 현재로부터 들려요. 그런데 이제 아주 엄청난 크라이시스 위기라고까지는 현지에서도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좀 작은 위기, 네. 이렇게 지금 불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국면을 겪고 있다고 이제 현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나폴리전의 그 1대4 대패는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리버풀 팬으로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였나요? 네, 가능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뭐 스코어 차이가 3골 차, 4골 실점 뭐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기기는 힘들 경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이미 클롭 감독이 나폴리 원정은 리버풀을 이끌고 2번을 갔다 왔는데 2018-19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졌고 2019-20 시즌 때도 원정에서는 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나폴리 특유의 빠른 발을 가진 전방 자원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화끈한 속공, 여기에 리버풀이 라인 올렸다가 역습에 실점을 하면서 결국은 그 경기에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이미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팀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나폴리는 여전히 공격적인 축구, 그러면서도 높은 위치에서 시작되는 컴팩트한 역습,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상성상 리버풀이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염려했던 부분이 결국은 통하고 말았죠. 게다가 이제 흐비차 선수, 김민재 선수 이 두 영입이 엄청나게 또 좋은 것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나폴리는 시즌 출발도 지금 아주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뭐 고전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3골차 패배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도 알리송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반다이크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도 아놀드 로버슨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로버슨은 최근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한 방을 가진 선수들은 리버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기기는 힘들 거라고 봤지만 개인적인 예상은 비기거나 지더라도 한 골차 패, 1대2나 뭐 이 정도의 어떤 스코어를 예상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처음에 미니 크라이시스, 작은 위기로부터 이제 오늘 주제를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위기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더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별거 아니야, 뭐 이거는 뭐 며칠 있으면 또 지나갈 문제야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리버풀 팬의 관점에서 좀 짚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리버풀이 여전히 다른 챔피언스리그권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권 진입을 노려야 되는 팀들보다는 절대적인 위치가 아직은 위에 있기 때문에 미니 크라이시스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비춰질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위기 정도, 그 표현이 딱 맞다. 근데 리버풀 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까지 리버풀은 분명 최근 시즌들로 놓고 보면 크라이시스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팀이었어요. 리그에서도 뭐 1패 준우승을 했던 2018-19 시즌도 있었고, 크라이시스보다는 크라운이 어울리는 클럽이죠. 지난 시즌만 해도 그랬죠. 네, 그리고 혹은 이제 C로 시작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퀄리티 스쿼드. 아니면 뭐 챔피언. 이미 뭐 자국컵 대회 더블은 충분히 값진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2월, 3월만 해도 카라바오컵을 우승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영국 언론 특유의 약간 이른바 설레발이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쿼드러플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전관왕. 그래서 리버풀이 물론 그거를 달성할 거라고 봤던 팬분들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들었던 팀이 그게 몇 개월 전이잖아요. 한 반년 정도 전입니다. 그 반년 지나고서부터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니 크라이시스일 수 있어도 팬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위기가 상당히 크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전직한 느낌이니까. 정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느낌이니까. 올 시즌 전체 대회를 통틀어서 커뮤니티 실드를 제외한 전체 대회 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커뮤니티 실드도 공식전이긴 하지만 슈퍼컵이기 때문에 약간 좀 프리시즌 같은 느낌이 있죠. 공식 경기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리그 개막과 프리시즌 사이의 경기. 그러니까 그 경기를 일단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냥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까지 포함을 했을 때 리버풀이 지금 전체 대회 2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승 중에 본머스전 9대0 승리는 스코어만 보더라도 이 승리가 리버풀의 시즌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즌이라 보기에는 애매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있었던 뉴캐슬전 추가 시간에 터진 파비오 까르발료의 골 덕분에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이길 만한 경기를 펼쳤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순위나 승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의 정도는 아직은 미니 크라이시스라고 보게 되는 게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맞지만 리버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왔는데 2승밖에 못 챙겼고 그 2승도 경기를 따져봤을 때 상대팀의 기량이 아무래도 좋지 못했던 거 그리고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니었던 거 그런 점을 봤을 때 팬들이 느끼는 지금 리버풀의 경기력은 매우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체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팬 기준으로는 지금 미니 크라이시스보다는 진짜 크라이시스로 보는 게 맞다. 그 이상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름 이적 시장에 관해서는 임 의원님도 좀 우려를 자아내셨던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뭐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보강이 필요했는데 너무 이제 벨링엄 선수 한 명 바라보다가 사실상 내년에 벨링엄 데려온다는 뭐 지금 확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이 그쵸. 있는 것도 네. 아닌데 조금 위기에 어떻게 보면 좀 단초가 될 것도 같다라는 말씀을 임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름 이적 시장이 그렇다면은 역시 실패로 지금 귀결이 된 건가요? 아무래도 현재 초반 분위기로 봤을 때 항상 트로피를 노려야 되는 리버풀이 초반에는 트로피권보다는 팬들 사이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 정도로 현실적인 목표가 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들려올 정도면 이전에 리버풀에게 시즌 전에 가졌던 기대치보다는 확실히 초반 출발이 좋지 않고 지금의 성과로만 놓고 봤을 때 이적 시장은 확실히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역시 이적 시장 실패에 있어서 좀 전에 두 가지 후속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미드필드 영입 제대로 못했다고 그때도 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지금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 선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누네스 선수. 네. 누네스 선수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일단 미드필더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면요. 다른 팀들과 비교해봤을 때 미드필더 쪽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리버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으로 구성된 이른바 티파헨 조합이 리버풀에게는 최정예 멤버고 최근에 이제 티아고 선수가 돌아와서 나폴리전도 교체로 뛰고 있었거든요. 아마 티아고 선수가 돌아와서 경기를 꾸준하게 선발로 뛴다면 저는 일정 부분 경기력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적 시장을 일단 실패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티파헨 조합에 있어서 파비뉴도 사실 시즌마다 한 번씩은 부상을 당해서 빠지는 기간이 있고요. 무엇보다 파비뉴의 백업이 여전히 없습니다. 이 자리를 조던 핸더슨이 볼 수 있지만 티파헨이잖아요. 핸더슨도 주전 자리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엄연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주전 자리가 한 자리 있는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의 백업으로 분류하고 시즌을 치른다는 사실은 옳은 선택은 아니죠. 그렇죠. 염려가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티아고의 부상은 흔히 얘기하는 상수라는 표현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티아고는 항시 부상을 당하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팬분들이 지난 시즌도 다 보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번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리버풀 이적 시장을 뚜껑 열어봤을 때 파비뉴 백업에 대한 보강은 되지 않았고요. 티아고 알칸타라의 백업에 대한 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비오 까르발료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고 에버튼전에는 그 위치로 나왔지만 티아고 알칸타라처럼 후방에서 빌드업이 관여가 되고 히트맵을 보더라도 선수의 성향 자체가 다른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 리스크를 줄일 만한 영입이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고요. 근데 막판에 이제 아르투르 선수는 데려왔죠. 그렇죠. 근데 그 아르투르도 뉴캐슬전에 조던 핸더슨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영입 없이 이적 시장을 끝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아르투르를 영입하긴 했지만 급한 영입이었고 임대인데다가 아르투르가 아직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초반에 얼마나 뛸 수 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한 채로 영입이 됐다는 것. 이거는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일단 영입이 되었다고 하나 그리고 그 자체로도 일단 머릿수를 채운 부분에서 의의가 있으나 당장 초반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영입인지 지금 기대치를 묻는다고 한다면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미드필더 보강을 위한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케이타 체인벌린이 챔피언스리그 스쿼드에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리버풀 1군 스쿼드에서 고정 주급이 따박따박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자리를 잘 만들었느냐 그러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전 자원들의 부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했느냐 뎁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했느냐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간에 들려왔던 얘기들에 따르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벨링엄 영입을 노린다 아니면 추아메니 영입을 노렸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추아메니는 실패한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많이 다뤄지더라고요. 네.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차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2차 목표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도 이적 시장의 실체. 또 하나는 벨링엄 영입에 있어서도 당연히 지금 당장 확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성공이라고 점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한 시즌 기다리다가 올 시즌에 그 리스크를 다 체감을 해버리게 되면 시즌 자체가 아예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더 실패라는 결과에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꼬집을 수 있는 거는 보드진은 그래도 미드필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감독의 문제입니까, 그럼? 네, 저는 클롭 감독이 기존 선수단에 대한 정리의 타이밍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잡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서 선수 보강에 대해서 클롭 감독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느냐 아니면 실제로 지금 기사에서 그동안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보드진 쪽에서 그래도 이런 어떤 정도의 선수들을 추천을 했을 때 클롭 감독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느냐 그러지 않았던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흘러가는 내용들, 기자들이 취재했던 내용들에 따르면 클롭 감독도 미드필더 보강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생각을 그동안 좀 해왔던 것 같고 그러면 클롭 감독이 현재 미니 크라이시스의 지분이 있고 네. 자초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도 내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클롭 감독의 온전한 책임인지 아니면 보드진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더 책임이 큰지를 따지는 부분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어쨌든 클롭 감독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겠죠. 누네스 선수는 어때요? 누네스 선수의 경우는 일단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확실한 툴은 있습니다. 풀럼전이나 커뮤니티 실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라인을 깨는 이른바 뒷공간을 좀 파고들려고 하는 적극적인 침투 시도는 돋보이는 선수고요. 키가 크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 뭔가 몸으로 비벼주면서 공중볼을 따주고 이른바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높이 싸움을 토대로 키 큰 선수들에게 박스 안에 침투해서 헤더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과 헤더 시도나 할 수 있는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이 선수가 활동량이 넓고 활동 폭이 넓기 때문에 분명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꽤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누네스가 보여준 단점은 생각보다 터치가 좀 투박하다는 부분 그리고 슈팅에 있어서도 그런 투박한 터치 때문에 슈팅 임팩트의 기복이 좀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짧은 경기를 적은 경기를 뛰었는데도 누네스에게 리버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정리해드렸던 플레이 스타일을 종합해보면 미드필더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선수예요. 그런데 미드필드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문제가 더 터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쪽에서 온전하게 누네스에게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누네스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플레이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만한 기회가 많았다고 보기는 힘든 듯 보여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누네스 선수는 조금 보류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초반 부진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제가 봤을 땐 미드필더 쪽에 보강이 좀 되지 않은 부분 그러면서 클롭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 지금 에너지 레벨이 맞게끔 선수들이 지금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전술을 나폴리 원정까지 고수한 클롭 감독에게도 당연히 좀 1, 2차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누네스에게 그래도 그 이후의 책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보여줬던 안데르센에게 그 충격적인 박치기 네, 이거는 이적행위죠. 네, 절대 옹호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 행동 자체는 누네스의 실수고 이게 이후에 있었던 맨유전 뭐 이러한 이후의 경기들을 봤을 때 징계로 빠진 경기들에서 리버풀의 공격 옵션을 되게 한정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네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1차적인 책임을 누네스에게 추궁하는 건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리그도 바꿨고 새로운 이적생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누네스는 조금은 지켜봐야 한다. 이 지금의 모습만으로 평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오셨는데 네. 에너지 레벨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리버풀 특히 이제 나폴리전 같은 대표적인 그런 경기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정말 떨어져 있고 거기에는 폼이 떨어진 선수들, 핏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정말 미들맨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다이크 같은 선수의 폼도 지금 절정인 상태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도 네. 또 문제점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 여전히 감독이 그리고 혹은 뭐 보드가 제대로 보강을 안 했다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도 있는데. 네. 정말 해줘야 될 선수들도 지금 최절정의 폼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 선수들이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하죠.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뛰었던 라인업 베스트 11에서의 선수들만 놓고 봤을 때 골키퍼 알리송이랑 아까 반다이크가 좀 최저점에서 내려와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반다이크가 실수를 범하는 부분은 파트너 조고메스의 치명적인 실수가 저는 그 조 고메스 선수는 제가 뭐 네.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냥. 폼 저하가 아니고요. 네. 지난 시즌부터 고메스의 폼이 쭉
하향됩니다. 예, 예, 예. 근데 반다이크를 설명할 때 고메즈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고메즈 쪽에서 너무 쉽게 뚫리거나 1차 저지를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결국은 파트너 반다이크에게도 말도 안 되는 커버 범위가 넓게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의 폼으로만 놓고 봤을 때 반다이크가 확실히 최절정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나쁜 폼을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다이크는 현재 문제에서의 어떤 네. 원인에서는 제외시켜줘야 된다. 알리송과 반다이크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최근의 베스트 11 중에서 폼이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는 선수들 혹은 괜찮은 선수들로 저는 지목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외 자원들의 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파비뉴만 보더라도 아직 초반의 몸이 100%까지는 아닌 듯 보이고 핏이 좀 정상이 아니에요. 네, 펠리스전만 보더라도 좀 좋지 않았었고요. 여기에 아노일드 로버슨도 좀 문제인데 리버풀의 경우는 상대가 이미 진작에 리버풀에게는 밀집 수비를 펴면서 박스 안의 수비를 집중하는 모습들, 라인을 내리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근데 그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큰 무기가 되었던 건 좌우 풀백의 굉장한 크로스 능력이었습니다. 로버슨, 아놀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롱볼을 주고받아도 알아서 공격이 풀리는 정도의 듀오였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보여주는 한 방의 여지는 꽤 컸는데요. 문제는 로버슨의 경우는 뭐 실제로 최근에 좀 부상을 당했다고 하지만 올 시즌 내내 킥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올해 6월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네이션스 리그 그리고 월드컵 예선 경기를 보더라도 로버슨의 폼이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생각에는 로버슨이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고 그게 좀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고요. 알렉산더 아놀드는 본머스전처럼 긁히는 날은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레알전이라든지 그리고 당장 실점 장면에서 풀럼전에 미트로비치에게 실점을 허용했거나 이후의 장면들을 보더라도 수비 상황에서의 뭔가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점들 그리고 킥의 컨디션도 일단 현재로서는 좀 들쭉날쭉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파비뉴 옆에서는 뭐 조던 앤더슨은 물론 연결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내려왔을 때는 괜찮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지만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역량 그리고 마무리 지역에서의 키패스 능력이 한창 좋았던 2019-20시즌보다는 분명 좀 내려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경기를 뛰었던 하비 엘리엇 아니면 제임스 밀너의 경우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오히려 선발로 뛰는 빈도를 보면 이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출전 빈도를 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게 다른 선수들의 이제 폼이나 핏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되는 거죠. 네. 근데 밀너는 선수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상황이 너무 가혹한 게 좀 아닌가 싶고요. 엘리엇의 경우는 이 부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엘리엇, 아놀드, 살라 원래는 핸더슨이 뛰어야 될 이 자리가 엘리엇이 들어오면서 3명의 이제 삼각편대가 돼야 되는데 아놀드가 살아나려면 또 살라가 살아나려면 이 오른쪽의 삼각편대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스위칭이 되고 연계가 되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놀드와 살라가 공격에 전념할 때 엘리엇이 뒤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엘리엇이 아직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적응이 덜 됐는지 기술은 훌륭하고 뉴캐슬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후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괜찮은 공격력은 있으나 밸런스를 잡아줘야 될 때 수비 위치 선정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살라 아놀드와의 동선 분배가 여전히 애매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자리는 수비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와 아놀드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른쪽 뒷공간이 너무 열리게 되고 알렉산더 아놀드 그거 알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아래쪽까지 신경을 쓰면서 신중한 포지셔닝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는 그렇게 플레이하다 보면 오히려 장점이 죽으면서 좀 약간 엉성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엘리엇이 지금 합류된 상태에서의 언밸런스한 오른쪽 조합 역시도 리버풀한테는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살라도 지난 시즌 전반기보다는 확실히 1대1 능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살라의 폼은 살라 개인의 부진을 지금은 탓하기보다는 지난 시즌 후반기 때는 정말 살라 개인의 부진이 맞았어요. 근데 올 시즌은 오른쪽의 상황이 지금 잘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네. 살라한테 집중 견제가 더 심해지고 이걸 분산시켜주는 주의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라도 어쩔 수 없이 좀 더 어려운 측면에 놓이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네 선수 없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있죠. 예, 예. 왜냐면 가운데 공격수, 뭐 누네스는 조금 아직 기회를 많이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피르미누만 놓고 보더라도 피르미누는 그래도 전보다는 폼이 좀 올라온 듯 보이지만 여전히 이 선수가 꾸준하게 리버풀의 최전방 공격수 주전을 차지할 선수인지는 애매하다고 결론에 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을 빼놓았네요. 폼이 좋은 선수 중에 루이스 디아스도 있습니다. 루이스 디아스 선수는 비판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루이스 디아스까지 알리송 반다이크, 루이스 디아스까지는 폼이 괜찮으나 이외의 자원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전체적인 폼이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1대1 상황에서 선수들 개개인이 어떤 상황인지 좀 따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지난 시즌 쿼드러프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를 뛰었던 거고요. 너무 달렸던 건가요? 첼시전, 카라바오컵 결승, FA컵 결승, 챔피언스리그 결승. 네. 근데 그 첼시와의 두 번의 결승전은 모두 연장 승부차이까지 승부차기.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이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데 이번 리버풀의 프리시즌 일정을 보시면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 근데 프리시즌 동안에 많은 경기를 또 뛰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반에 부상자가 많아지고 전체적인 스쿼드의 체력이 떨어지고 클롭 감독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수들의 개인의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채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지금 영입이 잘 된 상황이 아닌데 네. 거기서 지난 시즌의 피로도까지 그 정도로 이제 누적된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클롭 감독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손쓸 도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근데 개인적으로 손쓸 도리가 없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그래요? 네. 나폴리 원정의 경우는 그래도 클롭 감독이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는 그래도 라인을 너무 무리해서 올리지 않고 조금 신중하게 내리면서 일단은 실점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밸런스를 잡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나폴리 원정은 그 이전에 이미 경기력이 매 경기 좋지 않은 분위기에 봉착을 했음에도 똑같은 전술과 선수들의 조합을 그대로 결성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페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라인을 올린 거에 비해서는 예전과 같은 에너지 레벨의 압박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나폴리에게 뭐 얻어 맞을 수밖에 네. 없었다라는 또 외국의 또 전술 분석 칼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압박이 제대로 안 되고 간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에너지 레벨, 핏, 폼 이런 것과 관계가 아주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첫 번째로 꼬집어야 되는 건 계속 얘기했던 이적 시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수들의 핏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근데 선수들의 핏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올라올 거라고 기대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리버풀이 확실하게 이런 시기에 내리막을 타는 팀들과 다르게 핵심 선수의 유출이 그래도 마네 이외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네 자리를 대신해야 될 이적생 누네스의 활약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기존 자원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뭐 이름값만 보더라도 살라, 티아고 알칸타라, 파비뉴, 뭐 반다이크, 아놀드, 로버슨 이런 선수들이 물론 예전보다 개인의 폼은 떨어져 있고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도 여전히 다른 팀들보다는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이 그럼요. 여전히 퀄리티 스쿼드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조직으로서 잘 기능을 하려면 항상 베스트 11이 잘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항상 베스트 11으로 뛰기에는 경기수 자체가 좀 무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리버풀은 그래서 팀으로서 한계점에 봉착한 상태라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시즌이 들어갔는데 바로 선수들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일단 최대한 선수들이 온전한 핏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좀 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린 자원들인 파비오 까르바이오와 하비 엘리엇이 좀 빠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선수들에게 바라는 부분에서는 제일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클롭 감독이 원하는 이전까지의 전술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이제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상황도 그렇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선수단의 나이가 스쿼드가 너무 여러 시즌 동안 고정되고 이어지면서 이제는 예전만큼의 에너지 레벨을 아무리 폼이 좋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클롭 감독도 지금은 전술적으로 한번 타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상대하는 팀들이 이미 리버풀에 벌어지는 중원 간격, 올라오는 수비 라인, 공격하는 패턴, 오른쪽 위주로 방향을 설정할 거라는 거 그리고 측면에서 어떻게든 크로스가 나가는데 예전보다 측면 크로스의 역량이 떨어지니까 그냥 박스 안에 밀집 수비만 하면 리버풀 공격은 막을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전술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안 좋은 경기력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바꿔줘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조금 실리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유연하게 혹은 조합을 좀 바꾸는 식으로서라도 일단은 변화를 어떻게든 줘야 된다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팀이건 이른바 이제 왕조, 다이내스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왕조건 사이클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리버풀 팬이자 현폼 원탑 네. 해설위원님께 저는 현 분노 원탑 요즘에 좀 화가 많이 나거든요. 해설위원님께 제가 혹시 리버풀의 사이클이 거의 말기로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기를 그래도 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와 더불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양분했고 유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뭔가 강력하면서도 전술적 트렌드를 또 선도해온 아주 대표적인 클럽 가운데 하나였고 네. 한동안 좋은 시기를 보냈잖아요. 위르겐 클롭 휘하에서. 그런데 혹시 이게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새 사이클을 다시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락하든지. 네.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사이클이 말기에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 동의하세요? 네. 그리고 말기는 저는 좀 일찍부터 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지금은 진짜 말기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좀 타이밍이 이제 발견하기에는 늦은 거죠.
아예 본격적으로 그런 말기 이미 이전부터 조금 징조가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는 징조가 아니고 단순히 조금의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이제 좀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늦은 타이밍에 지금 눈치를 챈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가요. 리버풀이 사이클이 확실하게 좀 절정으로 돌기 시작했던 시기를 저는 모하메드 살라가 영입이 된 2017년 여름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반다이크가 영입이 된 정확히는 2018년 겨울 딱 이때부터를 저는 리버풀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한 때로 보거든요. 2017-18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가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고요. 뭐 2018-19 시즌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어쨌든 토트넘에게는 좀 강한 뭔가 그 경기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따냈고 2019-20 시즌은 맨체스터 시티의 경쟁을 뿌리치고 리그 우승을 따냈고 근데 2017-18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2018-19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리고 그동안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 리그 우승 경쟁 계속했었죠. 쌍벽이었죠. 네. 그때 리버풀이 상대했던 팀들의 스쿼드와 그때 시즌의 상대 팀들의 스쿼드, 그 상대 팀들의 현재의 스쿼드, 그리고 그 시즌 자체의 리버풀의 스쿼드와 지금의 리버풀 스쿼드. 리버풀이 가장 변화가 적습니다. 가장 변화가 적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팀이 가장 노쇠화의 길로 가고 네. 있다고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죠. 맞습니다. 네. 반다이크, 알리송, 뭐 당장 파비뉴, 핸더슨, 살라, 피르미누는 이미 일찍이부터 좀 에이징 커브가 온 듯 보였죠. 근데 원래 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도 피르미누입니다. 여기에 뭐 마네는 떠났지만 어쨌든 마네의 자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루이스 디아스가 영입되면서 마네의 빈자리는 정말 잘 메워주고 있지만 이외의 자리들은 지금 아놀드 로버슨도 그렇고 리버풀이 2017-18 시즌 때 이어져 왔던 그 선수들의 전성기 때의 폼이 지금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5년도 더 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봤을 때 선수들의 지금 일찍이 먼저부터 어느 정도 선수들의 그 나이에 대한 혹은 떨어져 있는 기량에 대한 떨어질 수 있는 기량에 대해서는 일찍이 좀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가 저는 있었다고 보이고 그 시기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리버풀이 사이클이 지금 끝나가는 단계 아니 이미 끝난 단계에 저는 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까 이제 저희 둘 다 동의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다른 팀들 비교하면은 여전히 퀄리티 스쿼드다. 맞아요. 이러한 어떤 사이클의 내리막에서 뭔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일단 티아고 알칸타라가 먼저 부상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르투르는 경기 핏이 얼마나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전에 유벤투스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르투르가 또 나름 괜찮게 적응을 하면서 티아고 이외에 리버풀 중원이 가져다주지 못했던 특징들을 아르투르는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이라든지 볼 관리, 중원에서의 조율을 봤을 때 그 아르투르가 좀 기능을 해준다면 그러면 중원에서는 티아고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대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누네스가 일단 적응을 잘 해야 되겠죠. 아르투르가 어떻게 해주느냐, 누네스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 두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 1번, 2번이 앞서서 0번은 일단 기존 베스트 11이 부상 없이 버텨내는 것. 자, 리버풀의 미래,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또 리버풀 팬의 미래, 이런 것까지 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해본 리버풀의 현재 작은 위기 상황에 대한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의 74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